메소드를, 그러니까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 구현할 때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꼭 자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서 함수를 만들 때, 생각해 봐야 되냐?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물론 자바에 좀 제한되어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이게 자바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지향 기반 어떤 언어에서 함수를, 메소드를 만들 때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될 때 이게 객체 메소드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상태를 우리가 하나도 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객체 메소드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객체 메소드를 여러 개 쓴다. 여러 개 써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러 개 쓰는데 여기서처럼 예를 들면 지금 A라는 클래스에 F라는 메소드를 넣었죠. 근데 F라는 메소드가 인자로 A를 받는 게 아니라 B를 받아요. B를 받고 있고 B 안에 조건문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조건문에 어떤 그 조건식 보는 기준이 되는 게 A가 아니라 B의 X값이에요. 그러면 이 메소드는 잘못 들어간 걸 확률이 아주 많아요. 얘는 A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B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B에서 A의 그 멤버, 필요한 멤버를 인자로 받거나 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지. 거꾸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 안에서는 B도 필요하고 A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메소드를 A의 메소드로 만들지 B의 메소드로 만들지가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잘못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떤 if문이나 스위치문 또는 for문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는 그 객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여기에 스위치문이 있고 뭐 이 메소드의 핵심이 스위치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B의 뭐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A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B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객체 메소드의 위치가 여기 A에 맞는 건지 아닌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객체 메소드인지 보고 객체 메소드인 게 확실해. 상태를 쓰니까. 그런데 객체 메소드가 A의 멤버도 필요하고 B의 멤버도 필요하면은 A에 정의돼야 되는 건지 B에 정의돼야 되는 건지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의 접근 권한이 퍼블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그래서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밖에서 써야 되는 거는 퍼블릭으로 가야 되겠고 밖에서 쓸 필요가 없는 것들 내부적으로만 사용이 되는 메소드는 여전히 뭐가 돼야 돼요? 프라이빗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메소드를 실제 구현하려면 이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뭐고 사후 조건은 뭔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사전 사후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메소드를 완성하고 나서 뭘 갖고 테스트 해볼 것인지 그것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생각 안 해보면 얘를 잘못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예제인데 이 x가 최대 마이너스 값이 되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플러스가 없죠. 우리 정수에서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28의 그 절대값인 128은 그 범위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얘하고 맞물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이 뭐 있냐. 그러니까 아까 디포짓, 위드로우 같은 거 할 때는 인자가 정수니까 음수값이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리고 잔액보다 금액이 크면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면 안 되는 거네.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 메소드를 짤 때 부작용이 없도록 짜셔야 돼요. 그럼 부작용이 뭐냐? 이것도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 때, 특히 객체지향에서 요 두 개는, 요 세 개는 이제 객체지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 2, 3은. 4, 5, 6, 7은 뭐 객체지향이 아니더라도 어떤 함수를 만들 때에는 그 함수의 사전 사후 조건, 테스트 케이스, 예외적인 상황이 뭔지, 그리고 부장이 없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사전 조건이 뭐냐? 사전 조건. 메소드의 호출자가 호출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요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만, 만족이 되었을 때만 이 함수를 불렀을 때 그 결과가 유효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사전 조건이 뭐냐? 그래서 이 사전 조건은 얘하고도 맞물릴 수도 있어요. 이 예외적인 상황하고도 맞물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뱅크 카운트 디포짓의 사전 조건은 뭐냐? 이 인자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사전 조건이 위배된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현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고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외 처리는 언제 중요하냐면은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부분에서의 오류들을 우리가 찾아내려면 여기서 예외 처리를 잘 해놔야지만 혹시 다른 데서 마이너스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 다른 쪽의 코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예외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는 예외 처리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어서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서트는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지가 자동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서트는 내가 컴파일 할 때 조건을 딱 주면 어서트는 다 무시가 돼요. 무시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만 어서트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어서트를 없앤 상태에서 컴파일 하도록 내놓으면 이 코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컴파일하는, 개발하는, 빌드하는 조건에서 어서트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그 함수가 호출되면 결과가 뭐냐, 어떤 결과를 줘야 되냐라는 게 사후 조건입니다. 그래서 반환값 또는 객체의 상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디포짓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따지기 좀 그렇지만 사후 조건은 갭 밸런스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 예제는 조금 지금 자꾸 디포짓만 그 뱅크 카운트 갖고 예제를 들어서 그렇지만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그 함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줘야 되는 값이 뭐냐, 또는 객체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코드 작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후 조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이 뭔지를 잘 검토해야지만 내가 요 함수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나왔구나. 그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뭘 만들 때 이제 다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럼 이제 디버깅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찾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용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인베리언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내 코드가 지금 잘 돌아오고 있는지를 검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항상 만족이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 공부할 때는 이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루프 인베리언트라는 게 있어요.
반복문에서 반복문이 뭐 10번 돌아갈 수도 있고 100번 돌아갈 수도 있는데 루프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문이 항상 돌아갈 때마다 계속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한 예제가 있는데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한 루프를 도는 그 시점에서는 이 썸 값은 뭐가 돼야 돼요? 1부터 i까지의 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디버깅, 이게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n이 1부터 n까지의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내가 10 넣어놓고 1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디버깅을 이렇게 트래싱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얘가 매번 제대로 썸 값이 계산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루프 인베리언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객체 지향에서 뭐가 있냐면 클래스 인베리언트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인베리언트. 그래서 클래스 인베리언트는 이 클래스의 객체가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 설계할 때 내가 만드는 클래스의 객체들은 어떤 인베리언트가 있는지를 한번 그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 조사해서 그 인베리언트를 알게 되면 그 인베리언트를 기준으로 내가 프로그래밍을 잘 짤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면 혹시 이 인베리언트가 어느 순간에 만족이 안 되는지를 찾아봄으로써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인베리언트가 뭐냐면은 get balance, 즉 잔액은 항상 0보다는 커야 돼요.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혹시 어느 순간에 밸런스가 내 코딩에서 음수값이 돼버리면은 여러분 코드에는 어딘가에는 뭐가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를 만들 때 인베리언트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인베리언트가 있으면 그 인베리언트들이 항상 만족이 되도록 구현을 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면은 혹시 이 인베리언트가 만족이 안 돼서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오류가 나면 왜 오류가 나는 거지? 어디서 문제인지를 찾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찾을 때 어떤 기준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인베리언트, 변하지 않는 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함수를 만들 때에는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부작용. 그래서 함수에서 부작용이 뭐냐면은 값을 생성하는 것 외에 상태를 변경하거나 호출한 함수 또는 외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작용. 그래서 보통 함수는 자기 지역 변수만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참조 타입으로 전달하거나 포인터로 전달하면 그 함수는 자기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데이터도 수정할 수가 있죠. 그럼 그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요 예제를 한번 보면 객체 지향에서는 메소드가 호출된 객체 외에 다른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계좌 이체는 의미적으로도 계좌 이체는 두 개의 객체의 상태를 바꾸죠. 하나에서 돈을 빼서 다른 데로 넣으니까 이 객체도 상태가 변해야 되겠고 이 객체도 변해야 되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Peter.transfer 이런 식으로 Peter.뭘 부르면 뭐가 바뀌길 기대해요. Peter만 바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Peter.transfer 200 텀 하면 Peter도 바뀔 뿐만 아니라 모두 바뀌어요. 텀도 바뀌죠. 그러면 이 메소드는 부작용이 있는 메소드예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는 얘를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없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Peter.뭐 부르면 뭐만 바뀌어야 돼. Peter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보는데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면 디버깅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우리 객체적 기준은 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점 뭘 부르면은 아무것도 안 바뀌거나 피터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피터도 바뀌고 텀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 F 해가지고 찍었어요. 그러면 이 프린트 밸런스라고 하는 메소드는 은행 계좌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콘솔 응용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특정 환경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돼요. 그러면 얘도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어떤 개발 환경에 가든지 간에 다 돌아갈 수 있는 코드이면은 부작용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하도 짜진 코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코드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코딩을 해놓으면 프린트 밸런스 하면 찍힐 때 항상 잔액 땡땡 하고 찍히죠. 그러면 내가 좀 다르게 찍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겟 밸런스 불러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뱅크 어카운트는 은행 계좌고요. 그 은행 계좌는 응용이 뭐 웹에서 돌아갈 수 있고 그냥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무슨 GUI를 이용해서도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든지 간에 은행 계좌 클래스는 다 자바로 짜여지면은 바뀔 필요가 없어야 돼요. 인터페이스가 바뀐다고 해서 은행 계좌 자체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은행 계좌와 인터랙션하는 그 상호작용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면 걔만 바꿔야 되는 거지 은행 계좌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코드들은 여기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뱅크 어카운트를 쓰는 다른 데서 코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코드를 만들 때 요 뱅크 어카운트라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와 관련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건 그 사용자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그 상호작용하는 그 화면이 아니고, 화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기반이 되는 로직, 예를 들면 오목 게임을 짠다. 오목을 짜요. 그럼 오목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그거를 뭐 GUI로 짜든 콘솔로 짜든 뭐 안드로이드 앱으로 짜든 오목 알고리즘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럼 오목 클래스는 그 알고리즘 갖고 있는 클래스는 여기서도 그대로 쓰고 여기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그 오목 클래스 안에다가 시스템 아웃 뭐 이런 걸 써놓다든지 안드로이드에서만 돌아가는 어떤 코드를 넣어놓으면은 이 코드는 다른 데 갖고 가면 못 쓰는 코드가 되죠. 그래서 그 보시고 얘는 핵심 논리와 관련된 코드고 어떤 환경에서 쓰든지 간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클래스이면은 얘는 그런 코드들만 갖고 있도록 하게 되겠고 인터페이스만 다 따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 알고리즘 따로 있고 오목 인터페이스는 안드로이드 따로 뭐 콘솔 따로 뭐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두 가지 사이드 이펙트는 자기 것만 바꿔야 되고 가능하면,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 의존적인 코드는 클래스 안에 인터페이스가 아니면 화면 처리해주는 부분이 아니면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 구현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멤버 변수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멤버 변수들은 변수니까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유지하는 값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값들은 프로그램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값들이 있어요. 그런 값들은 우리가 모델링 어떻게 해요? 변수로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로 모델링 하겠죠. 상수로 모델링 해가지고 쓰면은 우리는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그 값이 바뀌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항상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면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변수가 어떤 값이 바뀌었는데 내가 원치 않은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상수다,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이제 상수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바에서는 우리가 상수는 어떻게 정의하냐? 변수를 하나 정의할 때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final 붙이면 돼요. final. C++에서는 여기다가 const를 붙였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const를 안 쓰고 final을 붙입니다. final. 그리고 예전에 C에서는 이제 define 해가지고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상수화시켜서 써요. 그래서 변수를 상수화시켜서 쓰면은 장점은 뭐예요? define하고 다르게 타입 검사가 돼요. 얘는 더블이라는 타입을 가지게 되죠. 근데 define pi 3.14 하면은 이거는 타입이 있는 게 아니라 파이라는 문자열이 나오면 그냥 프리프로세스에서 3.14로 쫙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타입 검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다 이런 형태로 써요. final 씁니다. 그런데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거기에 멤버들 중에 봤더니 상수야.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파이널로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런 파이 같은 애들은 어떤 객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파이를 정의해 놓으면 그 객체를 100개 만들면 파이도 몇 개 생겨요. 100개 생겨버려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게 이제 낭비가 될 수 있는 어떤 상수의 경우에는 앞에다 뭘 붙여줘요? 스태틱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멤버들도 스태틱을 가지게 되면 이제 아까 메소드가 스태틱 가지면 걔는 객체와 관련이 없는 그냥 함수들을 말하는 거고 스태틱, 멤버 변수가 스태틱이 되면 이건 객체들과 좀 관련이 있는데 보통의 멤버 변수들 아까 잔액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가 100개 만들어지면 잔액도 몇 개 만들어져요. 100개 만들어지죠. 근데 이 경우와 같은 파이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100개 만들어진다고 해서 100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스태틱을 붙여주는 거예요. 스태틱. 그럼 스태틱을 붙여주면 어떻게 돼? 스태틱을 붙여주면 이제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100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져서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스태틱을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이 됐기 때문에 파이널이 되면 이 파이 값은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프라이빗으로 지정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면은 밖에서 쓰지 못하죠. 그러면 저거를 접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getPy 같은 게 필요하죠. 근데 getPy 같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파이 써도 뭐.py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 값을 밖에서 함부로 못 바꾸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public으로 해주는 거예요. public.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수들을 정의할 때는 자바에서는 수식어가 3개 붙어요. public, static, final. final은 요 변수를 상수화 시켜주는 거고 static은 중복을 낭비되니까 중복 안 되도록 해주는 거고 public은 상수화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을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get e 뭐 이런 거 안 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set e, set pi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갖다 쓰라는 거예요. 편하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public 씁니다. 그러면 항상 상수는 이렇게 정의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요 스태틱이 빠질 수 있어요. 스태틱만. 상수인데 스태틱이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상수이지만 각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상수가 됩니다. 요걸 먼저 봅시다. 요거를 한번 보여요. 이게 작년도 중간고사에 제가 시험 문제로 냈던 문제인데, 이제 문제를 주고 요 클래스를 정의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요 학생 정보인데, year.
요 멤버 변수가 4개가 있어요. year. 그래서 연도, 학년은 신입생과 편입생에 따라 1 또는 3으로 초기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1학년은 2학년 되고 3학년, 4학년이 되겠죠. 바뀌는 값이죠. 그러면 year는 상수는 아니고 변수예요. 그렇죠? 변수예요. 그 다음에 entrance year, 입학 연도예요. 입학 연도는 한 학생들마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다르죠. 어떤 학생은 2013년도, 어떤 학생은 2015년도에 들어오겠죠. 근데 입학 연도는 들어온 다음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상수예요. 상수이지만 객체들마다 다르게 상수될 수 있는,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trance year. 상수이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current credit. current credit은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이에요. 지금까지 이수한 학점은 계속 변하는 변수가 되겠죠. 졸업할 때까지 쭉 변할 테고. 그 다음에 total mean credit은 졸업 최소 이수 학점이에요. 우리 학교는 얼마요? 150학점을 따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150학점이라는 거는 학생들마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상수인데 모든 학생이 똑같아. 그런 값이에요. 그러면 이런 4가지 변수를 가지는 그 클래스, 학생 클래스를 정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4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ivate int year, 얘는 일반적으로 했죠. 명백한 초기화도 안 했어요. 얘는 뭐래요? 1 또는 3으로 초기화될 수 있고 1로 될지 3로 될지 모르니까 여기다 안 해놓고 뭘 받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받아요. 그럼 이 생성자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1 아니면 3이에요. 그 1 아니면 3의 값으로 얘를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entrance year는 입학 연도는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한번 결정이 되면은 바뀌지 않은 값이에요. 그래서 final로 해줬어요. final로 했으니까 바뀔 수가 없으니까 private로 안 해놓고 public으로 바꿉니다. 이 private에 놓으면 이 year는 private이니까 밖에서 그 학년을 -1, 뭐 학년을 100 이렇게 못 바꾸죠. 그렇죠? 그런데 final은 public으로 해놔도 바로 접근하더라도 이 entrance year는 못 바꿔요. 그렇죠? 한번 고정이 되면. 근데 어디서 고정을 해요? 여기서 받아야 되겠지. 학생을 만들 때 이 학생의 입학연도가 2015면 2015를 받고 2018이면 2018을 받는 거예요.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 해주고, current credit은 항상 학생을 생성할 때는 얘가 이수한 학점은 뭐예요? 0학점이에요. 그래서 0으로 여기에 초기화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안 받고. current이요. 0으로 됐어요. 그리고 total mean credit은 150학점이고 모든 학생의 동일하니까 여기다 뭘 붙였어요? static. static 안 붙이면 150명이 만들어지면은 얘도 몇 개 만들어져? 150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entrance year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겠지. 2013학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 학생들도 다 2013이라는 값을 모두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것은 약간의 낭비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또 2013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멤버 변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 변수가 변수인지 상수인지 봐야 되겠고, 상수인 경우도 객체마다 동일한 값을 유지해야 되는 상수인지 객체마다 다른 값을 유지해야 되는 상수인지를 구분해야 되겠고, 객체마다 다른 값을 유지해야 되는 상수인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생성자에서. 그리고 스태틱이 되면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상수를 정의할 때는 final, static, public 3가지 키워드를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static은 안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상수를 쓸 때 늘 하는 얘기지만 매직수를 쓰지 마라. 그냥 10, 15 이런 값을 그냥 상수로 쓰지 마라. 왜?
10, 15가 어떤 위치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150이라고 쓰지 말고 150이 뭐예요? 졸업 최소 이수학점이죠. 그럼 150 대신에 total mean credit 뭐 이런 형태로 영어로 좀 설명이 잘 되게끔 이름을 붙여서 상수도 쓰는 것이 뭐에 좋다? 가독성이 좋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좋죠. 150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total mean credit의 곱값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안 바뀌겠지만 졸업 최소 이수학점이 130으로 바뀌었다. 10학점 줄여졌다. 너무 좋을 텐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만 바꿔서 프로그램을 다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고요. 아까 얘기한 스태틱이 없는 한 가지 또 얘도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인크리멘트라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값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플러스 1씩 증가시킬 수 있고 어떨 땐 플러스 2, 어떨 땐 플러스 5, 어떨 때는 또 플러스 10을 증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런 증가해야 되는 카운터를 우리가 클래스로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증가돼야 되는 그 간격, 증가되는 값은 상수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한번 설정해 놓으면 플러스 1씩 증가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3씩 증가하고 싶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카운터라 그러면 1씩 증가하는 카운터, 뭐 2씩 증가하는 카운터, 5씩 증가하는 카운터, 10씩 증가하는 카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응용에 따라서 다르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1씩 증가하거나 2씩 증가하거나 3씩 증가할 때도 이런 요 값 자체는 안 바뀔 수 있다. 그러면 private final int, private final로 해놓고 여기도 public 해도 돼요. 근데 이 public은 왜 public을 안 해놨냐 하면은 public 해도 상관이 없어요. public 해도 increment 값은 안 바뀌어요. 한번 초기화된 값은 안 바뀌어요. 근데 얘는 private 해놓은 이유는 밖에서 increment 값을 조작하거나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초기화 해놓으면 그걸로 끝이지 중간에 어디 있는가에 increment가 얼마지? 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볼 필요가 있으면 그냥 저 private을 public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예제 또 다른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예시를 주고 이런 예시들을 주고 한번 클래스를 정리해봐라. 그럼 그 예시에 따라서 이 어는 학생들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되는 변수이구나. 요 값은 학생들마다 아니면 요 객체들마다 상수이지만 다른 값으로 초기화되는 상수이구나.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학생들, 객체들과 상관없이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되는 변수이구나. 얘는 상수인데 모든 애들이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상수이구나. 그런 거에 따라서 수식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방법의 원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되는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초기화이고요. 초기화한 이후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수로 모델링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객체마다 독일화 값으로 초기화되는 경우에는 명백한 초기화나 초기화 블록을 사용해서 요거 자체를 문서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처럼 이코를 0 해주면 우리는 요걸 보면 모든 클래스 객체의 학생 객체는 이수학점을 0으로 초기화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멤버 변수는 이렇게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 초기화 활용은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어디였어요? 여기서도 이코르 0인데 요거 안 해도 얘는 0으로 초기화돼요. 그렇다고 해서 빼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코르 0 해주면 쟤는 0으로 초기화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빼도 원래 0으로 초기화되는데 그러면은 저 친구가 잘 알고 저렇게 프로그램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 초기화는 0으로 초기화는 되지만 0으로 초기화할 필요가 있으면 이코르 0으로 써주는 것이 문서화에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스태틱, 멤버 변수를 스태틱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거죠. 각 클래스마다 중복되는 것을. 그래서 상수들은 스태틱 수식어를 붙여줬는데 요 예제처럼 어떤 변수인데 스태틱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상수이니까 스태틱 붙여준 건데 이거는 변수인데 스태틱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예제에서 이제 아까는 우리가 밸런스 잔액만 모델링 했는데 이제는 계좌번호까지 모델링하고 싶어요. 계좌번호. 그래서 각 계좌들마다 유일한 계좌번호를 주는 거예요. 하나씩. 주는데 랜덤하게 주지 않고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첫 번째에는 1, 다음 번째에는 2, 그 다음 번째에는 3 이렇게 하고 싶어요. 또는 이 예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데 내가 총 몇 개를 생성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유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유지하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는지. 근데 이 유지하는 이 객체의 수는 모든 애들이 유지해야 되는 값은 아니죠. 그런데 얘를 그냥 private int 하면은 요 변수는 계좌를 100개 만들면 얘도 몇 개 생겨? 100개 생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값은 100개 생성할 필요 없이 하나만 가지고 모든 애들이 공유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이거를 스태틱을 빼서 만들지 않고 스태틱을 붙여줍니다. 스태틱을 붙여주면은 저 변수는 각 객체마다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생겨요. 그래서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계좌번호를 유지하는 어카운트 넘버 멤버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 이때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럼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 C에서는 저런 거 하려면 어떻게 되지? 전역 변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생성자마다 생성자가 불러질 때마다 그 값을 플러스 1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또는 클래스에서는 스태틱 멤버 변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태틱 멤버 변수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equal 0 해주는 거죠. equal 0. 그러면 요 last assigned number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뱅크 어카운트 객체가 10개, 100개 만들어져도 얘는 하나만 만들어지고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없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private static int 이렇게 만약에 아까 그 예제로 last account number라는 것을 부른다. 그러면은 코드가 약간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면 생성자가 더 있으면 각 생성자들 어떤 생성자를 불러서 객체 생성할지 모르니까 모든 생성자에서 그 객체가 생성됐다는 거를 카운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성자가 불러질 때마다 last account number를
하나씩 증가시켜 놓는 거예요. 0으로 초기해서. 그러면 처음으로 생성된 그 은행 계좌의 그 어카운트 넘버는 무엇으로 초기화 돼요? 1로 되겠죠. 그 다음엔 2, 3 이렇게 되겠고, 이 코드를 여기다 중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뱅크 어카운트에서는 얘를 불러가지고 어카운트 넘버를 초기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중복을 최소화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카운트 넘버는 저런 식으로 이제 그 객체들이 생성될 때마다 라스트 어카운트 넘버를 증가시켜 가지고 그 어카운트 넘버를 독특하게 순차적으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도 이퀄 0이 안 해도 라스트 어카운트 넘버는 0으로 자동 초기화 될 거예요. 내가 초기 안 하는. 그래도 저렇게 이퀄 0 하는 것이 문서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얘가 0번부터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요 코드를 읽어보면 첫 번째 계좌는 1, 0이 아니라 1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만약 첫 번째 애들을 1을 주고 싶으면 0을 주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카운트 계좌 번호는 0, 1, 2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플러스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코딩할 수도 있는데 두 줄로 쓰는 거는 읽기가 좀 더 편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읽기가 좀 더 편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static 멤버 변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언제 만들어져요? 은행 계좌를 생성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뱅크 어카운트 쓰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만들어져요. 스태틱한 멤버들은. 객체들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도 last sign number는 늘 쓸 수가 있습니다. 객체 하나도 생성 안 해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상수 max가 있는데 이 max 값은 객체를 여기서 이제 생성했죠. 그럼 요 A1을 생성하기 전까지는 아직 A 객체가 있어요. A 타입의 객체가 없죠. 안 만들어졌어도 max 값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들은 객체가 생성이 안 되더라도 스태틱한 멤버들은 프로그램이 출발하면 필요한 순간에 먼저 만들어진다. 객체가 안 만들어져도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예전처럼 이게 스태틱이 되면 스태틱인 거와 스태틱 아닌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는 스태틱이 없으니까 맥스 값이 여기마다 이제 달라지게 되겠고, 요거는 스태틱이 되면 이제 하나만 따로 공유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클래스의 모든 객체는 자신만의 멤버 변수 가지는데 스태틱 멤버 변수는 클래스의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특정 스태틱 멤버 변수는 아무리 객체를 많이 생성해도 하나만 존재한다. 스태틱 멤버 변수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얘도 정말 글로벌 변수처럼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이런 애기 때문에 디버깅 하는 게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객체든지 다 수정할 수 있고 외부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변수만 쓰라고 하듯이 스태틱한 멤버 변수도 가능하면 안 써도 되면 안 쓰는 것이 좋고요.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는 스태틱 멤버에 접근할 수 있고요. 스태틱 member 변수도 대부분 프라이빗 선언을 한다. 밖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으면. 클래스에 사용된 상수는 객체마다 중복돼 공간이 할당될 필요 없으므로 일반적인 상수들은 스태틱으로 하는데 이때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태틱을 뺀 상수들도 우리가 간혹 많이 쓴다. 객체마다 상수를 가지지만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되는
상수, 변수들도 있어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래서 스태틱 멤버 변수는 이렇게 하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요 블럭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블럭.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정의하면서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블럭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바에서 초기화 블럭이라 그래요. 초기화 블럭. 그래서 이런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코딩, 생성자에서 코딩 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코딩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인 경우에는 스태틱 멤버 변수는 스태틱을 여기다 붙여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초기화 블럭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초기화 블럭을 뭐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는 안 쓰, 이렇게는 안 써요. 절대. 그냥 이퀄 0, 이퀄 0 하겠죠.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하다. 요걸 초기화해야 되는 게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생성자에서 안 하고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객체들마다 동일한 코드가 필요하면은 생성자에서 안 해요. 생성자는 어떤 경우예요? 생성자는 인자를 받고요. 그 인자에 따라서 코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어디서 코딩해요? 생성자에서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이런 코딩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문법이 있다. C++는 이거 없죠. 이런 게 없죠. 그렇죠? C++에는 이것도 없었는데 이제 생겼죠. 나중에. 그래서 거의 다 끝났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는 뭐 또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스태틱은 스태틱.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어요?